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차 수업입니다. 벤처와 리더십 7주차 수업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비전을 설정을 하고 그 비전을 달성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조직, 가정, 기업, 국가, 다양한 부분의 조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더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과 리더가 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든지 리더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무엇을 배운다 이거보다는 내가 언젠가는 리더가 될 텐데 그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유기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에 걸려서 그 조직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 내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유기체적이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하다가 다시 재도듬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직이 붕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의 특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고 가치 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방향, 일정한 방향을 가기 위한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조직이든지 원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전을, 미션을, 가치 선언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만들게 되고 미션을 제시하고 가치 선언서를 기록을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LG에 대한 비전입니다. LG라고 하는 그룹 여러분들도 다 알죠? Life is good 이라는 회사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라고 하는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비전은 1등 LG라는 거죠. 1등. 그리고 LG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는 시장에서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고객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LG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제품이든 서비스든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시장을 리드하는 선도 기업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LG가 지향하는 바죠. 시장을 리드하겠다.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인정받은 거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서 리드를 하겠다. 어떠한 한 분야에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게 이 LG에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신뢰하는 LG, 탁월한 품질, 브랜드의 가치로 고객을 감동시켜 가지고 고객 스스로가 LG가 최고라고 인정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LG 하면 어떠한 제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LG 하면 휴대폰이 떠오르나요? TV가 떠오르나요? 냉장고가 떠오르나요? 청소기가 떠오르나요? LG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LG를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G가 금성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큰 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G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는 여러분 집에서 LG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서는 두 번째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LG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0만 원을 수익을 얻게끔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해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110만 원이 안 되고 90만 원이 되면 매력적이지 않죠. 그래서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할수록 이익이 나는 회사가 되겠다, 이익을 내주겠다 하는 게 LG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전이죠.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하고 인재 영입도 하고 시장 개척도 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하겠죠. 이것이 두 번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재들이 선망하는 LG.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자기가 이 LG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LG에 가서 일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LG는 점점 성장을 하겠죠. 이것이 LG의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사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배우고 싶어하는 LG가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1등 경영을 통해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쟁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배우고 싶어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LG가 생각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리드하는 리더자의 기업이 되겠다 하는 것이 LG의 비전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나요? LG 하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 이렇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LG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LG의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LG 말고도 삼성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점유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LG라고 하는 회사는 유럽 쪽에, 동유럽 쪽에 가면 거의 그 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 되는 그러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기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LG라고 하는 회사의 비전은 모든 임직원들 또는 고객들, 투자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사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러한 큰 비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은
삼성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슬로건은 없고 삼성전자에서 지켜나가야 될 약속이다 라는 경영 철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켜나가야 할 약속에서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경영 원칙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서 삼성전자가 지켜나갈 약속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영 철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여러 가지 1등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그 경쟁, 세계 글로벌한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제 당당하게 1등하고 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취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 핵심 가치, 경영 원칙의 가치 체계를 경영의 나침반으로 삼고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지켜가야 될 약속은 5가지 경영 원칙을 세부 원칙과 행동 지침으로 구체화해서 삼성전자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제정을 하고 모든 임직원이 사고와 행동의 5가지 핵심 가치를 내재화해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라고 해서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인재와 기술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인재 육성, 기술 우위 확보가 경영 원칙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릴 거다 라고 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의 경영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가 두 번째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세계 1군의 위치를 확보한다. 현재 1위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 점유율 1위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돈을 벌어서 인류의 공공이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경영 철학과 목표가 있어요. 핵심 가치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와 선도 하는 형태가 되고 정도경영, 상생추구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삼성이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같은 방향, 성공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켜나가야 될 5가지 경영 원칙은 첫 번째가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과 상도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정확한 회계 기록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가 법과 윤리를 중시하는 항목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깨끗한 조직 문화를 유지한다 라는 겁니다. 모든 업무 활동에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회사와 타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이나 깨끗한 조직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기업이 금방 망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보면 오너 체계의 기업이 있고 오너 체계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체제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체계의 기업이 깨끗한 조직 문화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오너가 있는, 주인이 있는, 오너가 운영을 하는 기업이 깨끗한 조직 문화를 가질까요?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더 깨끗한 조직 문화를 유지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너가 있는 회사가,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가 훨씬 깨끗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너가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훨씬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것보다 오너가 경영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의 존속성도 길어지고 수익도 많이 나며 깨끗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임금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조직 내에서 나쁜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좋아하는 형태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추구를 하게 되는데 회사라고 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것을 유지한다고 해서 회사가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그러한 그 경쟁의 체계로 항상 도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의사결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죠.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객, 주주, 종업원을 존중한다. 고객 만족을 경영활동의 우선적 가치로 삼고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을 추구를 하고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철학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객도 존중하고 주주도 존중하고 종업원도 존중해야죠. 1등이 고객이고 2등이 주주고 3등이 종업원이네요. 네 번째는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한다. 인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한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네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지구를 생각하는 경영을 한다.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한다. 거꾸로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다 보면 환경 친화적이지 않을까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서 환경, 안전, 건강이 순서네요. 1번이 환경, 2번이 안전, 3번이 건강입니다.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게 5번째이고요. 기업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현지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상생을 실현한다. 사업 파트너와 공존 공영의 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글로벌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은 자연인이고 기업은 법인이에요. 법적인 인격체. 그래서 법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법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법인이 존재해서 그 나라에서 지켜야 될 문화, 책무, 그리고 현지인의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생, 공존, 공영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합당한 부분이죠. 그래서 5번째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부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전체 5가지 항목 중에 제일 마지막이 사업 파트너입니다. 사업 파트너. 이게 전체적인 순서이다 라고 이해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현대그룹에 대해서 보면 현대그룹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세계의 초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현대그룹의 힘찬 공비가 시작됩니다. 현대가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입니다. 라고 비전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경영 이념과 경영 비전이 있는데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 비전은 세상을 움직이는 현대가 경영 비전이고 풍요로운 내일을 창조하는 것이 경영 이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되고 여기에는 경영 방침은 고객 행복 경영, 가치 창조 경영, 사회 친화 경영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되고 핵심 과제는 사업군별 글로벌 위상을 확보를 하고 신성장 사업 기반을 확충을 하며 신조직 문화 사티를 확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5대 추진 전략이 있는데 이 5대 추진 전략으로서 경영 전략, 경영 관리 시스템, 조직 문화, 신성장 사업, 사업 확장 전략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추진 전략이 있네요. 그래서 현대그룹의 경영 이름은 경영 이념은 꿈, 희망, 창조적 예지, 도전, 풍요로운 내일 창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그룹의 이념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가 정주영 회장이 대선 출마한 이후에 대선에서 좌절되고 나서 현대그룹이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분할이 됐죠. 그래서 현대차그룹이라고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새로 만들어졌고 이 현대차그룹이 또 이제 기업 이념이 있는데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와 비전을 보도록 하죠. 경영 철학, 코어 밸류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최우선하고 도전적 실행을 하며 소통과 협력을 하고 인재를 존중하며 글로벌 지향을 한다 라는 것이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변환을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필로소피에 대한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한다 라는 것이 경영 철학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5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 최우선이다. 그리고 도전적으로 실행하자. 소통과 협력을 하자. 라는 것이 핵심 가치에 해당되고요. 인재를 존중하고 글로벌 지향을 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큰 베팅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전 부지를 시세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비전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향후 10년간의 목표로 구체적인 경영 전략과 실행 과정을 통해 미션을 달성해 나가겠다, 비전을 달성하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가 된다 라는 것이 큰 가치이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기업에 반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아이폰들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폰보다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애플은 건강한 미래, 이미 손목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회사에 대한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상에 게시가 되어 있진 않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팀쿡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쿡이 한 이야기인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제 고인이 되었으니까 스티브 잡스 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팀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인간적인 도구를 제공하며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꾼다. 그래서 아이폰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1인 1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통을 한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일하고 그 기계를 가지고 배우고 그 기계를 가지고 4차 산업의 주역이 되겠다. 그 안에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그래서 늘 같이 붙어 있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1인 1대가 되진 않죠. TV가 1인 1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늘 갖고 다니면서 1인 1대가 되는 아주 탁월한 제품이다
라고 팀쿡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 있죠. 구글이 발견한 10가지 진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진실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처음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게 아니라 검색이면 검색, 메일이면 메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한 분야에서 우선 1등을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검색 엔진이니까 정확하게 느리게 찾아주는 것보다 빠르게 찾아주는 게 고객들이 좋아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검색 결과의 평균 응답 시간이 1초도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 큰 강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터넷은 민주주의가 통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찌됐건 민주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민주주의가 통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익명성에 가리운 민주주의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명 인증을 한다 또는 뭐 그 밖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익명성에 뒤로 숨어서 인터넷으로 어떤 친구를 따돌린다든지 익명성에 숨어서 어떠한 사람들한테 악플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봐줘야 되나? 하는 거죠. 철학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자유롭게 주먹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주먹을 쓸 수 있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기 전까지죠.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릴 자유까지는 없는 거죠. 민주주의가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최대 다수결의 선택의 원칙?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나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게 되나요? 많은 대다수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소수가 옳다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상반되면 다수결이 이긴다 라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자,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말해요. 법치주의. 법치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그 법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이 민주주의가 통하는 세상이다라고 가치를 구글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익보다 목표보다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검색 결과의 게재 위치는 누구한테도 판매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이버는 이렇게 못하는데 구글은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산만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은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 최선의 방법이다. 처음에 지메일을 시작했을 때 메일의 용량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처음에 1등 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지메일이 전 세계에서 1등이죠, 현재. 느린 것보다 빠른 게 낫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검색하는데 1초도 안 걸리고 크롬 같은 경우도 속도가 매우 빠르죠.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그런 순위를 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 나서서 많은 프로그램들과 공동 작업을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책상 앞에서만 검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제공을 하죠. 자, 이런 것들도 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그래서 꼭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을 다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되었건 좋은 얘기죠. 광고가 화려하지 않아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스폰서 링크라고 항상 표시해서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신뢰를 준다. 뭐 이런 것이고요. 세상에는 무한한 정보가 존재한다. 그렇죠? 무한한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권, 학술, 논문,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글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필요성에는 국경이 없다.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언어도 130개가 넘는 언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 검색을 해도 영어에 연관되어 있는 컨텐츠까지 다 찾아줘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정장을 입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요즘에는 뭐 사무실에서 꼭 정장 입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이제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장을 입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만의 그런 많은 특징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최고라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더 새로운 형태를 제공하려고 하죠.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구글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쓰면 다 돈 내고 쓰잖아요.
근데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여러분들 스벅 좋아하죠? 네. 스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이 스타벅스에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뭐 특별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서 한 분 한 분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 라는 것이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 음료 같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커피콩이죠. 커피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어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의 핵심을 지켜나가면서 파트너와 커피, 고객과 함께 가치를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 친밀한 문화를 만든다. 현재로부터 투명성과 품위와 존경을 상호 연결해 나간다.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며 회사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진다. 인간의 기반에 우리의 행동을 주도해 나간다 하는 것이 스타벅스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나요? 자, 그러면 스타벅스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는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로고만 보다 보면 이렇게 돼요. 1971년에 이런 엠블럼으로 스타벅스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사이렌이라고 하는 인어 공주, 그 다음에 스타벅이라고 하는 항해사,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제 사이렌, 그 소설에 나오는 사이렌 인어 공주의 그 음악가 뭐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서 죽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홀려서 들어와서 열광하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거에 의도를 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티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는 이때는 에스프레소 뭐 이런 걸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지 않았는데 커피를 아주 고급스럽게 이제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이 돼서 스타벅스 커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엠블럼이 조금 바뀌었죠. 요 엠블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한 번 더 바뀐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좀 꽉 차고 이렇게 얼굴만 나오게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변화는 뭐죠? 여러분들도 스타벅스 많이 많이 커피숍에 갔을 텐데 큰 차이가 이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티도 있고 있는데 여기 커피로 나왔죠. 여기도 커피가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에는 커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라고 하면 커피라고 하는 그런 국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뛰어넘고
커피를 빼고 스타벅스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겠다 하는 것이 스타벅스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엠블럼만 봐도 스타벅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도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비전, 사명, 가치 선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헌 정신이 들어간다. 조직의 존재 가치 혹은 공헌도에 따라서 표현이 돼야지 좋은 효과적인 그러한 비전, 사명, 가치 선언이 된다. 그리고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시장의 차별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미래성이 있어서 기업의 미래가 반영이 돼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고 집중을 했는지, 행동 지침이 일상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인재상은 어떤지, 어떤 인재를 모을 건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비전, 사명, 가치 선언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되었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비전, 사명 및 가치 선언문 도출의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간결해야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되고 독특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최신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파타고니아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가방, 의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파타고니아는 우리 집과 같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환경에 오염이 될 만한 것은 최대한 팔지 않으려고 하고 만들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파타고니아 티 이렇게 가방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리더와 비전, 미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리더는 조직의 비전과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발전산 등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비전과 미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리더가 그 비전과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 국기입니다. 국기. 태양을 보지 말고 이게 전체가 이렇게 국기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인도 다음으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이만해요. 아르헨티나가 이만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전체 대륙에 브라질 다음으로 크죠. 그래서 인도 다음으로 세계 8위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었었죠. 그리고 인구가 3,600만 명 현재 되고 있고요. 자원은 세계 6위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리튬 매장량이 세계 3위고 셰일가스가 세계 2위예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이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왜 어려워졌을까요?
이 나라가 왜 어려졌을까요? 그래서 20세기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경제 선진국이었는데 12대국이었으니까 엄청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잘 사니까 어떤 부분을 했냐면 잘 사니까 뭘 할까요? 조금씩 잘 사니까 나태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이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원도 있고 경제 12대국 정도 되니까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 권력을 잡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실행을 했어요. 복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엉뚱한 형태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엘리트들 자신들의 무능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무상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늘렸어요. 그렇게 한 결과 국가 예산에서 뭐 한 19%, 약 20% 정도 되는 부분은 다 복지 예산으로 다 쓰고 생활보조금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 있죠. 뭐 대학 등록금 다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너무 좋죠. 생활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좋아요. 받을 때는 좋지만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쓸 때는 좋죠. 근데 그 빚을 갚으려면 매우 힘들죠. 카드를 막 쓰면 나중에 갚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에 그 물가 상승률이 연 5000% 인플레이션을 달성을 했어요. 최고 기록이죠, 최고 기록. 뭐 더 많이 한 나라도 있어요. 좀 어쨌든 그렇게 돼서 국가가 망하는 디폴트, 모라토리움 뭐 이런 것들을 선언한 게 2번이나 돼.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해서 어려워졌고 현재 세계 67위의 나라가 됐어요. 한국은 몇일까요? 12위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자원도 많고 땅도 좋고 경제 대국이었는데 포퓰리즘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막 여러 가지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주기도 하고 뭐 해서 준다고 하고 뭐 복지를 하고 뭐 반값 등록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능력이 되면 하면 좋겠지만 사실 한국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만큼 자원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망하면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자원이 없으니까. 아르헨티나는 그냥 팔으면 돼요, 자원을.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뭐 한국이 자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무슨 자원일까요? 여러분 같은 인적 자원이 있죠. 인적 자원이 있어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다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한번 포퓰리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주는 것도 복지도 참 정말 어려운 필요한 사람한테 해야지. 뭐 돈도 있고 부자한테 돈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포퓰리즘을 한 결과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도 있고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라 어딜까요?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자,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석유 매장량이 1위인 나라입니다. 알고 있나요? 석유 매장량인데 베네수엘라가 1등이에요. 어디 있는 나라냐면 여기가 아르헨티나죠. 여기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석유 매장량 1위. 엄청난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캐나다보다 더 많고, 그렇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돈이 엄청 많은 나라죠. 그리고 민요도 엄청 많아요. 유달리 미인 배출이 잦았던 베네수엘라. 미인이 엄청 많죠. 이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냐면 포퓰리즘을 했어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포퓰리즘을 했죠. 석유회사를, 자원회사를 다 국영화했어요. 다 국영화하면서 복지를 엄청 늘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하니까 부패가 심해졌어요. 복지를 많이 하게 되면 부패가 심해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인물도 좋고 자원도 많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음식을 먹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한 사람이죠. 뭐 청바지도 있고 멀쩡한 사람이 쓰레기를 뒤져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생필품 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생필품, 애기 기저귀, 뭐 분유 이런 거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걸어서 가서 사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냐면 13만 프로예요. 13만 프로. 생필품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죠.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 그래서 리더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이 많아도 망할 수가 있고, 어려운 나라임에도 잘 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닌데.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지금 세상의 리더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비전 수립 요건이 있는데 조직이 바라는 어떤 일의 최종 결과를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기부여의 역할을 합니다. 눈부시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국가나 사회에 선순환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창출이 중요하죠. 그리고 도전할 가치가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비전 수립의 요건입니다. 조직의 비전의 수립 절차가 있는데, 리더는 경영 철학이 있고 실천 의지가 있고 역사관, 고객관, 인생관 등을 고려해야 되고, 조직은 조직의 잠재 역량과 수업 분석, 그리고 공감대,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 부서 비전, 경계성 파악하고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경쟁사 전략, 분석, 글로벌 환경 변화에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전의 조직 내에 공유, 추진 전략이 있는데 공청회와 분임토의 또는 팀토론 이런 걸 해서 공감회의 등 이런 다양한 형태를 해서 조직 내의 조직원들이 소통을 해서 그 비전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실현될 경우 구성원들한테 어떤 이익,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자주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비전 공유를 위해서 간결한 비전 선언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의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비전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암행 점검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벌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의 비전과 노력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장애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식지는 책에서 참고를 하면 되고, 책은 117페이지에 있고요. 자, 9부는 나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장애물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 그리고 이걸 작성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명선언서를 조사를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가지 기업을 찾아서 4개 정도를 찾아서 비전과 사명선언문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의미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118페이지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카페에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8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업에 중간고사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